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2%가 부족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시 이후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황과 관련된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어떤 뉴스가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오늘도 큰 뉴스는 없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대만이 급락했던 것처럼 오늘도 대만이 또 급락했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개장해서 1시간 정도 마이너스 3%에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영향은 어제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코스닥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하락을 해서 뉴스에 보니까 뭐 패닉이다, 공매도 영향 없다고 그랬는데 뭐 너무 큰 것 같다, 그리고 뭐 주가가 급락할 것 같다, 3천선이 깨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가다가 대만 시장이 10시 40분 정도부터 반등이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시 정도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가 어제와 다르게 대만 시장이 그렇게 급락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초반에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만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유지를 하다가 1시 반 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매수폭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2%가 부족한 이유는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1시 반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호주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0.1%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호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호주는 지금 수익률 곡선을 고정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그걸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무한대 정책인데요. 무한대로 완화를 쓴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정책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금리를 고정시키는 정책을 쓰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하고 호주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완화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 중앙은행장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1,000억 호주 달러의 채권 매입이 끝났다. 그리고 7월에 회의에서 추가적인 채권 매입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호주의 기준금리가 0.1%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인데 무한대로 돈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호주에 가가지고 큰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 신용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네. 아주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 돈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흔히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선진국의 저금리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흥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의 금리가 높은 곳에 가서 추가를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축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호주가 발표한 내용은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출 받은 거를 중간에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2024년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외국인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 그것 때문에 1시 반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1시 반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환율이 내리질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매도에 관련된 종목을 지금 KRX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래서 정보 사이트죠. 거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공매도가 어떤 게 얼만큼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난친다, 수익 내고 간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국인 비중이 800조 정도 있습니다. 40%가 넘는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호주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투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외국인들 투자하는 걸 보고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된 정보들이거든요. 공매도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환율 움직임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종목에서 외국인이 조금 장난을 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종목이냐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는 종목이에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외국인이 거의 뭐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을 하는 종목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매수를 하면 개인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쭉 오르면 팔고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그게 규모가 커요. 그게 회전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우하거나 가지고 논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황을 판단할 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매 움직임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지수의 하락에도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상승하고 삼성전자에는 공매도가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장의 급락이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빠져야 되는데요.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디램 가격이 오르는 중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시장이 올라도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얘기를 신경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20에서 30%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그 정도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지금 최근에 상속 문제 같은 게 있었죠. 삼성그룹 내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그리고 삼성그룹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중에서 가장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해소가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행동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장비 매출이 있었어요. 장비를 투자하는 그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뉴스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으로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 시장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 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이게 그릇이 이만한데 삼성전자가 엄청 커진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그릇이 먼저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종목을 매수로 전환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제 공매도를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거기 공개가 됐고요. 오늘도 공개가 됐는데, 오늘 그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했어요. 예,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반등을 했는데, 공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를 줬는데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투자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까지는 견딜 수 있다, 어느 정도 상승분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갚겠죠. 네, 그게 나타나는, 그게 쇼커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기까지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루 올랐다고 해가지고 공매도를 청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공매도는 아마 오르면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도 물타기 같은 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일단 공매도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 상위라고 하는 게 거래량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 그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하고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상위 10개 종목, 상위 20개 종목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장 공매도가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공매도 전체 종목 중에서 그 시가총액이나 하루 거래량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공매도 비중이 많다 그러면 공매도가 조금 심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지수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지수가 4,000포인트에 달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가능한 얘기죠. 네. 가능한 얘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기준 지수가 있습니다. FTSE라는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MSCI라는 지수가 있는데 FTSE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선진국 지수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펀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훨씬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죠. 네,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한경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큰 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외화 자금이 거의 규제 없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외환 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세계 10대 경제 국가에 들어갔는데, 네.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 좋겠죠. 네. 나스닥 시장은 4월 ISM 제조업 지표가 60.7포인트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충격이 없었는데요. 1분기 미국 성장률은 높고 소매 판매도 급증했고 개인 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4월 제조업 지표가 하락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소매 판매가 급증했죠. 그리고 소득도 크게 늘었는데요. 갑자기 4월에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뉴욕 그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는데 올해의 그 물가가 2%를 크게 상회할 거지만 그거를 괜히 겁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내년 되면 2% 정도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을 바꿀 정도의 지금 그 정도의 경제 성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방은행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일시적으로 1분기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뉴욕 그 연방은행 총재의 얘기는 올해 내내 물가가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행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의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반도체가 부족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분기에 중국이 반도체를 거의 쓸어 담아 갔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한 거죠. 근데 TSMC에서 오늘 어제 나온 뉴스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그 필수 수량을 6월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또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소 수량을 6월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 반도체 공급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그게 또 해소돼서 제조업 지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다우존스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게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기업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1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공장을 풀가동시켜서 재고를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인들의 그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미국은. 10월부터 11월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소비 시즌인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재고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장을 풀가동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내려온 지표가 아닌가 싶고, 오늘 그 나왔던 그 뉴욕 그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은 좀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어느 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기술주가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층, 부자들이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가치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 전문가, 운용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이쪽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네. 돈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마트 머니를 굴리는 사람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돈을 맡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의 모든 산업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산업이 굴러가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기술주가 비싸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없으면 여기도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주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의 결정 때문에 시장이 급반전해서 희망을 줬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뉴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